우리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했던 행복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얼마나 같고 또 다를까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위대한 시인 단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두고 아는 자들의 스승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지성이 시대를 초월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의 가르침은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며 살아가는 영혼의 역동적인 활동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행복의 가장 높은 경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조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유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순수한 지적 활동, 어떤 외부의 방해도 없이 완전한 고요 속에서 이성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이런 삶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러한 생활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문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높은 경지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신적인 행복의 상태가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지라도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인간 안에 깃든 신적인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말한 이상적인 행복, 그 선택받은 소수라는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행복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참 까다롭습니다. 우선 아테네의 남성 시민이어야 했고요. 생계 걱정 없이 사유에 몰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풍요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 즉 노예가 자신의 노동을 대신해 주어서 순수하게 사유할 수 있는 여가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고 성격도 소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추구했던 철학의 세계가 현실의 불안과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적인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졸음을 쫓으려고 손에 청동 구슬을 쥐고 있다가 잠이 들면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에 깨서 다시 사색을 이어갔다는 그의 일화는 유명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억지로 잠을 이겨내며 관조하는 것과 그저 피곤할 때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노예나 상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종류의 삶은 고귀하지 못하다. 그의 철학 속에 뚜렷하게 그어져 있던 사회적 위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이디오테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디엇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삶의 필수 조건이었던 공적 생활에서 배제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그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의 지도가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관조를 통해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아테네 남성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불완전한 남성으로 여겨진 여성,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노예처럼 처음부터 그 길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있었죠.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란 단순히 권력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폴리스, 즉 도시국가라는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통해 인간적인 좋음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죠. 다시 말해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곧 행복한 인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사람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할수록 중요한 덕성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고요.
개인의 부를 쌓는 것보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의 덕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공동체의 큰 문제보다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공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오늘날, 이토록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한 걸까요? 물론 그의 철학이 지닌 시대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전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각자의 덕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의 방향 자체는 오늘날에도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탁월함, 즉 덕성을 오늘날 우리가 실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좋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며 동료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평생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덕목이 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행복은 도달하기 어렵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